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윤인구입니다. 정은혜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내일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벌써 11월도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주말은 날씨가 꽤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곳곳에 잦은 비나 눈 예보가 있는데요. 점점 더 따끈한 국물 음식 많이 생각나는 시기죠. 저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동네 칼국수집 많이 가는데 요즘 가격이 좀 올랐다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네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지난 10월 기준 서울 지역 인기 외식 품목 중에서 칼국수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삼계탕, 김밥, 김치찌개, 비빔밥, 냉면 같은 메뉴들의 가격도 지난 1년 새 3-4%씩 올랐다고 하는데 평소에 즐겨 찾는 외식 메뉴들이기 때문에 실제 즐기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소비 진작책들이 물가만 더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물가 불안 요인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 꼼꼼하게 정책 당국에서 챙겨주면 좋겠네요. 11월 2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인데요.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최근 이 주식시장 변동세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가 기회인지 궁금한 뉴스 시간에 살펴보고 있고요. 물건 탐구 생활 시간에는 올겨울 계절 상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이수출 실적이 역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반찬이 이제 K푸드 대표 수출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서 굽고 밥을 싸먹는 해조류입니다. 네, 딱 떠오르셨죠? 가장 먼저 이 주산지를 떠올리면은 전남 만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 양식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전 세계로 수출되는 이 해조류 무엇일까요? 한 글자입니다. 자,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 한 분께 드리고요.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네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해드립니다. 국산 미생물제 메소나라는 게 동남아 벼 재배 현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도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메소나라는 것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국산으로 미생물제가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입니까? 네, 메소나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미생물 바실러스 메소나이를 활용한 생물학적 농자재인데요. 이 미생물은 식물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 쓰러짐을 방지하고 병이나 염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를 진행했고요. 2023년에 민간 기업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다는 건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사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실증 시험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베트남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했는데요. 베트남 국가비료시험센터가 비난 지원 농가 약 1,000제곱미터 규모에서 메소나를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파종 후 생육 기간 동안 총 4회 500제곱미터당 500mm 처리하고 생육과 수확량을 비교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좋았으니까 오늘 또 지도관님이 자신 있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메소나를 처리한 논에서는 290kg의 수확량이 나왔는데요.
대조구의 245kg보다 약 18.4% 증가했고요. 오. 예, 또 충실한 쌀 비율도 70.6%, 천립중은 45.64g으로 모두 기존 방식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현지 농가에서도 벼가 훨씬 건강하게 잘 자란다, 수확량 증가가 차이가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동남아 기후는 우리랑 조금 다르잖아요. 훨씬 더 좀 덥고 습한 지역인데 이런 기후 환경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네, 기후가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미생물 기반 제품은 특히 현지 실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결과는 우리의 생물자원 기반 농업 기술이 해외 환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 해외 수출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좀 어렵나요? 네, 맞습니다. 국가별로 비료와 농자재 등록 기준이 다르고 현지 검증 요구나 물류 유통 문제, 기준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네. 특히 미생물제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 기후와 작물에 맞는 데이터를 직접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농촌진흥청도 연구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세우고 민간 기업과 꾸준히 협력해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니까 또 이런 바이오 농자재 기술도 외화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요즘 농업에도 AI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면서요. 특히 그 요즘 토마토 수경 재배로 많이 하시던데 스마트팜에서 양액을 AI가 직접 조절하는 장비가 있다라고. 양액은 뭐고 또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네. 지능형 양의 공급기를 저희가 만들고 공급을 했는데요. 지능형 양의 공급기는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장치로 말 그대로 작물의 상태와 재배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스스로 양의 공량을 결정하는 스마트 장비인데요. 정밀 센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국가통신 표준 기술이 적용돼 있어 기존 양의 공급기보다 훨씬 정밀하고 다른 장비와 연동도 가능하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럼 이거 양액이라는 걸 비료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더 똑똑해졌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는 그러면 양을 자기가 조절을 잘해서 분사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존 양의 공급기는 대부분 사람이 작물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또 다양한 작물에 공통으로 쓰이다 보니 토마토처럼 특정 환경이 중요한 작물에는 맞춤형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하지만 직력 양의 공급기는 작물의 지상부, 지하부,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STM 모델로 토마토의 증발 산량, 최적 공급 시기, 필요 양액량 등을 예측해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의사결정을 바로 제공하는데요. 정확한 조절이 가능하는 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네. 토마토 재배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센서 정확도가 꽤 높다면서요? 네. 양액의 전기 전도를 측정하는 전미 센서를 탑재했는데요. 오차 범위가 적고 또 유지 보수 주기도 3개월로 길어 현장에서 장기 운영하기에는 적합합니다. 네. 이 농촌의 풍경도 AI 덕분에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알아볼 텐데요. 주로 그 뿌리를 이용하는 약용 작물, 겨울철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따라서 이 품질과 수확량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특별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약용작물은 주로 뿌리를 이용하고 단연에 걸쳐 재배되기 때문에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려면 겨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추의 경우 옮겨 심은 뒤에는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싹이 나는 부위인 노드를 노출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어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직포, 비닐 등으로 노드를 덮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덕의 경우 봄밭에 심은 후 2에서 3년까지 수확을 할 수 있는데요. 겨울나기 할 때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뿌리 조직이 약해져서 뿌리 썩은 병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약용작물은 노지에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 보온 관리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다가올 추위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농사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11월 24일 월요일 6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월요일이니까 또 주식시장 열리겠죠.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왠지 주말마다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 포함해서. 이달에만 3주째 그런 것 같은데 금요일만 되면 코스피가 급락하고요. 한국거래소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요일별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가장 성적이 나빴던 요일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요일은 화요일이고요. 그러면 뭐 이 얘기만 놓고 보면은 주식을 금요일에 사서 화요일에 팔아야 하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요즘 변동성 강한 주식 장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요일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저도 5년 동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요. 네. 최근 3주 동안에는 이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날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네. 끝났고요. 근데 하락 정도가 아니라 낙폭을 굉장히 키우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폭이 굉장히 네네. 컸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월요일 날 그것을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또 화요일 날 오전만 하더라도 그 추세를 이어가다가 화요일 날 오후 들어서 꺾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저점에 잡아서 화요일 날 오전에 고점에 판다라면 요즘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5, 6% 정도, 그렇지 않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10여 % 정도 이렇게 딱 시점을 맞출 수만 있다라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었었다. 네. 과거 3주 동안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뭐 또 그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조정 분위기인가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약간 이게 조금 심상치 않은 네. 분위기가 느껴져요. 근데 요즘 또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네.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9월서부터 10월 말까지 2달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추석 10월 달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이제 5천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기대감들이 컸었죠. 3천에서 4천까지도 뭐 숨가쁘게 왔잖아요. 쉽게 왔었죠. 근데 이제 바로 11월 달 들어서 이제 그게 꺾이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정이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고점이 4,200이었으니까 보통 한 10% 정도는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직 3,800을 깨지 않았고 서로 깬다 하더라도 3,750 정도까지는 보통 우리가 딱 정확히 거기서 멈추지는 않으니까 일단 조정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신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신용 잔고가 26조가 넘었습니다. 요거는 26조어치를 신용으로 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예년이나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요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소위 동학개미 운동인 2021년도의 수치고요. 네. 평소에는 20조 밑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또 가파르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1월 달 들어서만 각각 1조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지금보다 한 10% 정도 더 빠지면 신용에 따른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라고 일단 지금 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또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기대감이 반영된 그 금액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 달에 우리가 지나고 났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소위 포모 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포모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네. 상대적인 수익률이 내가 낮다 보니까 이 수익률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신용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그런 행태가 안타깝게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딱 그
바로 질문을 드리면 네. 이게 숨고르기입니까 아니면 상승세가 꺾인 겁니까? 저는 아직까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3,700 정도를 깨지 않는다라면 숨고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쪽들이 내년까지도 수출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업의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의 변동성은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에 이어서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 이렇게 그렇죠. 출렁이잖아요. 이번에도 많이 팔고 나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9월, 10월 달에 2달 동안 대략 한 25조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11월 달 한 달만 12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달 사이에 샀던 것을 절반을 한 달 사이에 팔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연말 정도 되면 소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불리우는 펀드 매니저들이 결산을 하는 시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는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확정하는 단계와 더불어서 연말을 앞두고 각각 펀드의 이제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는 환율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원화 약세가 되는 거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1,400원을 주면 한 주를 샀는데 이제는 1,450원을 줘야 한 주를 살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잘 안 사거나 오히려 주식을 팔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익 실현과 두 번째 이제 환율의 영향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예. 환율이 안정되면 그럼 외국인 다시 돌아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복합적인 시기,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을 한 10% 조정을 받는 시기가 한 10월 말에서 12월 초일 것으로 보고 펀드의 리밸런싱도 그때쯤이면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원화가 이제 안정세를 찾으면 1,450원 밑으로 내려와서 1,400원대로 내려오면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이제 96,000원 종가를 끝났거든요. 금요일 날. 네. 여기서 가만히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1,450원에서 1,400원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대략 한 3, 4%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면 통상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항상 또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인상이냐 인하냐. 네.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1월 초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적인 데이터들을 보니까 굳이 금리 인하를 해야 돼? 라는 이제 뉘앙스가 이제 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70%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고 했다가 지금 금리 인하 해야 돼? 이라는 것으로 이제 바뀐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겁니다. 주식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네. 확정되었다가 불확실성을 바뀌니까 변동성이 커진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얘기를 한 게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 위원들 중에 투표권이 있는 분이 있고 투표권이 없는 분이 있는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당연직으로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권이 있는 분이 주말에 야 이거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 가능성도 있어 라고 이제 어느 한 포럼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시장에서는 야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또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된 거죠. 뉴욕 연방은행이 따로 있습니까? 미 연방? 그러니까 이제 뉴욕은 연준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라면 각 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드라는 것이 연방은행들의 12개 연방은행들이 모여서 회의체를 만든 거고요. 뉴욕주가 있고 뉴욕주 연방은행 총재가 따로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2개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7명씩 투표권을 갖는데 이분은 당연직으로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의 입김이 센 거죠. 네. 투표권이 있는 분의 입김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과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아무래도 12월 달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금리를 또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율과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금리를 인하할수록 통화가 약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지금 못했던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에 이런 것들이 IT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IT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모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초미의 관심 중에 하나는 또 미중 관계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트럼프가 이제 그 엔비디아 GPU를 중국에 뭐 수출할 수 있도록 좀 이걸 완화하겠다라는 네. 발언을 했다면 원래 이제 H22라고 저가형 우리가 이제 GPU입니다. 보통 이제 요 부분은 중국 수출이 가능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거를 또 막았었습니다. 그런 상태지만 또 중국은 또 히토류 카드를 또 만지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러면서 중국과는 어떤 전면전을 좀 피하려고 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H20 저가형 GPU에 대해서는 수출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왔는데요. 네. 왜 AI 거품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은 하드웨어, 정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거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과연 벌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최근에 회사채를 우리나라 돈을 한 100조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 현재 지금 AI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 돈을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맞물리면서 현재 주가가 변동성을 나타내니까 야 이거 거품 아니야? 라는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의 거품은 아직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일부 기업들은 향후 1, 2년 내에 거품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의 이제 생태계가 바뀌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여기서 누가 돈을 벌 것인가가 현재 지금 초미의 관심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지금 변동성 장세에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태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센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내가 꼭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내가 보고 있었던 주식이 갑자기 급락을 했을 때 매수 기회를 가 보이든지 그럴 때 아니면 일단은 조금 관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냥 관망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뭐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관망세를 좀 나타내는 것이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12월 중순 되면 또 배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고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가 가장 우리가 관망의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쉽게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한 궁금한 뉴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에는요 물건 속 이야기와 라이프스타일 그 사용 가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물건 탐구 생활. 오늘은 따뜻해지는 겨울을 반영해서 새로 나오는 계절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용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겨울 추웠었죠, 그렇죠? 예. 네, 추웠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겨울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한파 며칠을 생각하면서 추웠던 겨울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평균 기온 자체는 확실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매년 수능 때 수능 한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도 사실 수능은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로도 나오는데요. 보통 유통업계가 겨울을 11월부터 2월까지로 정의하는데 2024년 평년 겨울 기온이 지난 30년 겨울보다 확실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겨울 평균 기온이 0.3도였는데요. 2024년 겨울철 평균 온도가 2.4도씩은 높아졌습니다. 2월은 더 높아서요. 2월 역시 평균 기온이 4.1도로 평년 1.2도 내지 2.9도씩이나 높습니다. 예, 적설 일수까지 짧아져서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평균 적설 일수는 10.5일이었는데 2024년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눈이 그렇게 겨울에 많이 내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차도 좀 덜 막히고 손꼽아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셀 만큼.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업계 역시 이런 거에 대응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기업들이 이런 그 기온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네. 소비재를 만드는 의식주에 대한 물건을 만든 회사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예민합니다. 네. 저 같은 보통 사람만 해도 이를테면 추우면 좀 따뜻한 옷을 입고 싶어지고 좀 더우면 시원한 걸 먹고 싶어지죠. 네. 그래서 겨울옷 제조사들한테 날씨 예측이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옷이라는 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11월부터 판매되는 옷이랑 최소 몇 달 정도는 생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를 미리 예측해야 계절에 맞춰서 옷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션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겨울이 따뜻해서 겨울옷 판매가 저조하다라거나 예상보다 겨울이 추워서 팔 옷이 없다. 준비된 옷이 더 소진돼서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말씀대로 겨울이 점점 따뜻해져서 제조사들 역시 그에 대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업들이. 예. 겨울 하면 입게 되는 패딩의 길이와 두께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 7년 전인 2018년에는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등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이 방한복을 입는 롱 패딩이 많이 유행했죠. 네. 그러던 게 매년 겨울이 되면서 패딩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온성이 별로 없을 정도로 길이가 짧은 크롭 패딩까지 나왔죠. 아, 그러니까요. 그 패딩을 보면 정말 이렇게 입으면 따뜻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짧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약간 입을 의욕이 별로 안 드는 약간 그런 좀 패딩입니다만 젊은 분들한테는 괜찮은 모양입니다. 네,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딩이 나온 자체가 어찌 보면 날씨가 따뜻해졌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추우면 짧은 패딩 입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거기도 해서 패딩 안에 들어가는 방한제의 양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패딩 안에 들어가는 요소는 오리털, 거위털, 화학섬유 등의 충진제가 있을 텐데요. 그럼 충진제의 양이 줄어든 걸 경량 패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량 패딩이 올해 겨울옷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예. 환경비즈니스 11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이제 패딩이 그간 패션보다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날씨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런 경량 패딩을 중심으로 아우터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량 패딩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안에 받쳐 입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양복 안에 입는다든지.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는 이게 그 이를테면 그 중간에 입던 것들이 이제 밖으로 꺼내 입는 식으로 경량 패딩 자체가 점점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브랜드 역시 경량 패딩 생산 물량을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늘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경량 패딩 생산 물량 늘렸고요. 그리고 이런 패딩으로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미 9월에 출시한 제품이 출시 당일 품절되어서 추가 생산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면 패딩이란 제품군 자체의 특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패딩이 한국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옷으로 좀 소비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난 주말에 하나 이제 털렸습니다. 예. 그래서 광고 모델 역시 이제 아이돌 등등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색, 두께, 길이 등등의 이제 사실 저 같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크게 큰 문제가 없는 디테일을 바꿔줘도 젊은 층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겨울 유행 패딩은 기존의 어두운 색이 아닌 형광색 혹은 은색에 가까운 밝은 은색 등이 많이 유행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요즘 뭐 경기가 어렵다고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그 경기 상황도 소비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량 패딩이 사실 좀 필연적으로 저렴하거든요. 왜냐하면 방한복의 원리를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요. 방한복의 원리는 간단해서 방한 소재를 많이 채우면 따뜻해지는데
적게 채우면 덜 따뜻하죠. 그리고 방한 소재를 많이 채우면 소재가 많이 들어가 비싸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고기 한근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네. 예. 근데 몇 년 전 유행하던 롱패딩이 비싸던 이유가 그거기도 해요. 방한 소재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방한 소재가 이를테면 100까지만 덮어주느냐 아니면 종아리까지만 덮어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 약간 저가 브랜드의 패딩을 보면은 얇은 패딩 등등 짧은 패딩이 많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룩북 등등으로 다양한 경량 패딩 옷 입기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추운 날에 경량 패딩 하나만 입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 예, 그 면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경량 패딩이 불경기와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롱 패딩은 50만 원, 80만 원 선이고 고가 브랜드는 100만 원을 넘는 제품도 되게 많습니다. 반면 경량 패딩은 가격도 경량입니다. 20만 원, 30만 원대로 설정된 부담이 좀 덜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을 만드는 브랜드에서도 이제 경량 패딩을 약간 패션 아이템처럼 해서 구매도 많이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주 입을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는 됩니다. 거죠. 예, 예. 네. 이 뭐 패딩 말고도 또 음식도 계절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식품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면류 요리, 특히 우동입니다. 이게 우동이 언젠가부터 한국에서 겨울 계절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이제 시대를 풍미했던 그 광고 카피 중에서 국물이 끝내줘라고 하는 그 우동 광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우동 광고가 주로 겨울 배경으로 상영이 되었거든요. 네. 실제로 우동이 식품업계 안에서 겨울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길어졌으니까 추세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계절 상품으로 우동을 출시하기에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 이제 추울 때 우동이 생각났는데 덜 추워서 우동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런 네. 고민들을 식품업계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아 이런 고민도 하는군요. 예, 예. 우동하면 주로 이제 겨울이 생각나는 음식이니까. 예, 예. 그래서 우동 대신 이제 그 생산 단계에선 큰 상관이 없지만 소비자 단에서는 좀 변화가 큰 칼국수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동은 계절 상품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칼국수는 계절을 칼국수도 좀 따뜻한 음식이니까 겨울에 주로 많이 찾게 되지 않나요? 하지만 왠지 여름에 종종 칼국수 드시지 않습니까? 예, 뭔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칼국수가 계절을 안 타는 음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동이 조금 더 겨울과 가까운 음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인식이 있다는 예, 거죠. 그 인식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동하면 겨울, 약간 칼국수하면 사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슈퍼마켓이나 온라인몰을 돌아보시면은 칼국수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식품 업계들에서 우동을 덜 출시하고 칼국수를 조금 더 많이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전에는 뭐 우동 2종, 칼국수 6종이라 치면은 그 네. 우동 1종, 칼국수 7종 혹은 우동 중지, 칼국수 8종 같은 식으로 좀 칼국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를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눈여겨 보지 않아서 잘 몰랐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요즘 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네네. 이제 소비는 어쨌건 또 연말이니까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알뜰하게 소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럴 때 좀 좋은 소비 팁이 있을까요? 연말이라서 뭐 할인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튼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약간 좀 그 청취자들께 도움에 될 만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의류와 식품에 따라서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요약하면 의류는 재고를 노리는 게 좋고 식품은 신제품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어제 들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의류는 필연적으로 재고가 쌓이는 품목입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고를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고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소진시키는 게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오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난 시즌의 물건이 되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판매를 해서 재고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패딩 같은 방한복은 유행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2년 전 옷이나 지금 옷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디자인 혹은 트렌드가 아니라 방한 성능 그 자체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시즌이 한 2시즌만 지나도 패딩 같은 가격이 반값 이상으로 저렴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렴해진 패딩이나 방한복을 사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괜찮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또 아이들한테는 잘 안 먹히는 얘기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예. 추운데 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크롭 예. 패딩 요즘 맞습니다. 이렇게 예. 짧아진 패딩을 입느냐 긴 패딩 예. 입어라 그래도 맞아요. 예.
안 춥대요. 정말 안 추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사줘도 어른들 옷은 조금 이제 좀 저렴하게 네. 입는 그렇게 되면 가게 예산이 좀 소비 예산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패딩 같은 경우는 이제 유행을 좀 덜 타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시즌 지나고 나서 할인된 네네. 가격으로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소비다. 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인 거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식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칼국수 같은 제품의 경우는 음식은 사실 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들은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다 되게 열심히 만들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상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사 멸치 칼국수와 B사 멸치 칼국수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소비자 입장에서 두 제품의 차이를 바로 알아차리고 쉽지가 않죠. 먹어보기 전에 특히. 그리고 식품업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출시하면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새로 나왔는데 1+1 같은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아, 오히려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네네네. 신제품이 나왔는데 예, 이를테면 뭐 소비자가가 7,000원인데 새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7,000원에 1+1 같은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의 눈에 띄고 일단 사람들의 맛을 보게 한 다음에 맛을 봐서 괜찮으면 이제 반복 구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순간의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식품을 구매하실 때는 이를테면 제품 뉴스, 전단지, 오프라인 행사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식의 이제 신제품이 나왔다는 마케팅 정보를 되게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제품을 구매하실 경우에 같은 가격에 조금 더 풍성한 구매가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의류와 식품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르군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스위스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쪽 예. 겨울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쪽도. 예. 거기도 패딩 많이 입습니까? 패딩 많이 입죠. 어. 근데 거기는 확실히 좀 유행을 덜 타는 모양인 사람들이 그냥 각양각색의 그냥 되게 오래돼 보이는 걸 입기도 하고요. 네. 그냥 거기도 확실히- 크롭 패딩이 있어요? 전 못 봤습니다. 예. 예. 확실히 좀 평균 연령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좀 좀 춥다 싶어지면 바로 좀 긴 걸 입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또 확실히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유행에 민감하다는 게 한국 시장의 특성이어서 이제 이를테면 글로벌 기업들도 그런 식의 유행에 민감한 한국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굉장히 그 신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그런 시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빠르니까요. 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물건 탐구 생활 박찬용 작가와 겨울 상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드려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 김이었는데요. 7635님 정답 김 보내주셨고요. 매일 와이프가 도시락 김을 넣어줘서 항상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20년째 도시락을 싸주는 여보 레지나 씨에게 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5306님은 김 답 보내주셨고 인기가 있다 보니 수출 영향으로 김값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4344님 김 정답 보내주셨고요. 신나게 아침 준비하며 즐겁게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나만 없어 돈이란 책 공저자로 출간했습니다. 모두 성공도 돈도 들어오길 응원합니다. 네, 출간 또 축하드릴게요. 0942님 김 정답 보내주셨고요. 눈 뜨자마자 라디오를 틀었는데 문제가 나오네요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출근길에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윤인구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